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연차를 내어 저를 데리고 자가용으로 목포에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행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길을 달리던 중 타이어가 펑크나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보험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저를 안고 휴대폰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차 뒤로 가서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고 차에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습이 똑똑히 보였을 것입니다. 솔직히 긴장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순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차가 지나갔고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우리에게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 후 남편과 저는 꽤 걱정했습니다.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그 장면이 녹화되어 인터넷에 퍼지고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걱정이 되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지만 다행히 그런 뉴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안에 어떤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그날의 장면이 계속 꿈에 나타났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흥분이 잊을 수 없는 기억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제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때때로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젊은 커플들입니다. 저와 남편도 한 쌍의 커플을 만났습니다. 남자는 손호, 여자는 강미나. 있는데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손호는 말투와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고 체격도 크고 권장했고 강미나는 귀엽고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귀에 대고 손호가 계속 내 다리를 본다고 속삭이자 남편은 질투심에 불타 제 엉덩이를 한 대 쳤습니다. 그럼 내가 그를 밤에 너와 함께 자기 할까? 남편의 그 말의 순간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마치 제 가면이 벗겨지고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눈에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실수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아이들처럼 그의 유혹에 빠져들어 통제할 수 없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손호가 우리를 자기 방으로 초대했을 때 저는 이미 옷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저에게 엉덩이를 간신히 가릴 정도의 초미니 스커트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속옷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보, 정말 섹시해 보인다. 남편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밖에 나가요? 너무 창피해.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내 멋진 몸매를 보여주고 싶어. 그녀 남자친구가 부러워 죽게 말이야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흐릿한 눈빛과 붉어진 제 얼굴을 보며 저는 동의했습니다. 조금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손호가 너를 유혹하면 동의할 거야? 남편이 제 목덜미에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자 질문을 피하려고 되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해. 출발하기 전에 나는 작은 외투를 입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남편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방을 막 알게 된 사이였으나 문을 연 사람은 강미나 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요가 팬츠를 입고 있었고 허리와 복부는 탄탄하고 잘 높게 쓰나 놀라운 허리와 엉덩이 라인이 이어졌다. 아름다운 얼굴과 함께 그녀의 전신은 탄력과 유연함이 가득해 젊은 몸이 정말 좋다는 감을 자아냈다. 환담을 나누는 동안 소호도 밖에서 몇 병의 와인을 들고 들어와 우리를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꿀이라도 마신 듯이 강미나의 외모를 칭찬했고 강미나는 곧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미나는 우리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촬영 기술이 꽤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 사진들에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기며 간판 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평가하던 중 갑자기 한 장의 사적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미나는 엎드린 자세를 유지한 채 뒤를 돌아보며 눈빛이 흐릿했다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호는 그녀의 뒤에서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한편 음식을 집고 있던 강미나는 우리의 표정이 이상함을 느끼고 웃으며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우리에게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민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테이블에 엎드리며 소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진 다 지운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정말 창피해 죽겠어. 천호는 당황하며 강민아 달래기 시작했고 저도 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천천히 술병을 들었습니다. 저는 몇 살 더 많아서 형으로서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강민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성으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발각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손호가 묻기 전에 강민아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그날 밤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이 차 뒤에서 사랑을 나누다 뒤에 차가 다가와 우리를 비추던 그 순간을 말이죠. 남편의 묘사에 따라 선호는 침을 삼키며 때로는 나를 때로는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편 강민아는 얼굴을 붉히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빛이 언니에게 비쳤을 때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남편의 품에 안겨 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래 이 커플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강민아는 남편의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고 몸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다양한 질문을 했고 손호는 남편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천호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때가 되었다는 듯이 이야기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나를 품에서 일으키며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웃지 마요. 이 치마 아래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선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강민아의 사적인 사진을 본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아, 이것을 우리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때 정신을 차린 저는 작은 목소리로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호는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강민아 얼굴이 붉어지며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우리는 는 급히 특별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남편의 팔을 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당시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술기운이 올라와 모든 것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옷을 갈아입혀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저는 부끄러워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은 저를 다시 한번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음 날 아침은 약간 어색했습니다. 강민아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손호는 저를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얼마 지하지 않아 손호는 남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두 여자는 아침을 먹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따라갔습니다. 선호는 남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중에 더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선호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민아가 형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선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나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았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기 때문에 오랜 감정이 외부에 의해 흔들린다면이 결혼이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선호의 손을 그의 어깨에서 떼어내며 문살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서우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선호는 남편의 반응이 이렇게 클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해 있다가 웃으며 둘러댔는데 형 그냥 장난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편은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 있으면 두 번도 있는 거야. 난 절대 동의하지 않아.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 손호는 얼굴이 굳어졌고 나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급히 돌아갔습니다. 강민아는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민아가 손호의 생각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이 나를 방으로 불렀을 때 나는 이미 예감이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하게 불러? 남편은 문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천호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남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사실 손호가 좀 이상했어. 남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우리 비밀을 얘기한 후에 손호가 좀 흥분한 것 같았어. 나는 술에 취해 있었고
선호가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바고네. 옆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강민아가 보지 않는 틈을 다 내 다리를 슬쩍 만졌어. 처음에는 소호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이 불쾌했을. 화장실에 갔어. 그런데 선호가 나를 따라왔고 술기운을 빌려 저속한 말을 하고 나를 만지려 했어. 내가 알던 소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마침 강민아가 화장실에 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선호가 더한 짓을 했을지도 몰라. 그 이후로 나는 소호를 피했어. 한편 남편과 선호가 형제처럼 술을 마시며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나는 선호의 진짜 모습을 당장 폭로하기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다른 일에 방해받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만취한 상태였고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선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문을 세게 내리쳤고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선호 진짜 못된 놈이야. 나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화내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선호는 아직 젊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이런 문제는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호는 너무 어려서 행동에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호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야 했고 지금까지 너무 오래 지체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소호에게 작별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호가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기에 금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지럽던 방이 마치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깔끔해졌습니다. 이 민박집을 떠나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선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중 우리는 또 다른 불청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나와 눈빛을 교환한 후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선호가 몇 병이 술을 안고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술 기운으로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어주었고 아침에 불편한 일은 없었던 것처럼 선호를 맞이했습니다. 강민아는 자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해요. 선호는 들어오려는 기세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거절하라 하고 싶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이었고 선호가 남편 앞에서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용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선호를 거실에 앉히고 나는 몰래 침실문을 열어 그들의 대화를 엿보았습니다. 선호는 술을 계속 마시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번에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네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호의 말은 마치 우리가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체면을 위해 몇 잔을 더 마셨고 선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선호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잠옷을 벗고 좀 더 보수적인 면과 린넨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호의 표정을 슬쩍 살펴보니 그가 나를 바라보며 침을 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떠나기로 했지만 소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아는 결국 선호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선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 좀 적당히 마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나는 그들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타일렀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손을 들어 나를 불렀습니다. 일어나 버렸으니 우리랑 같이 한잔하자. 나는 남편 옆에 앉았고 일부러 소호와 멀리 떨어진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 한번 하자. 강민하게 소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해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위에 술잔을 들어올리고 나에게도 따라주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형수는 떠날 거야. 오늘 밤은 우리 끝까지 마시자. 나도 술잔을 들어올리며 남편의 말에 맞추어 마셨습니다. 선호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마시자고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호에게 맞춰주자. 선호는 더욱 기고 장해. 나는 남편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며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천호는 나이가 어리지만 술을 꽤 잘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선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일부러 기절한 척하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하며 연기를 했고 나는
그의 연기가 너무나도 실감나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연기를 하는 동안 나는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위치를 봐고 선호가 행동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선호는 남편이 진짜로 기절한 것인지 확인한 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이렇게 마셨으니 밤새 괴롭히겠네. 소호의 말에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회를 틈타 소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강민아와 채팅창을 열고 무음으로 설정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옷 속에 휴대폰을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메라는 선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래. 나도 익숙해졌어. 그는 몸을 나에게 더 가까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도 복이 많아. 형수 같은 현모양처를 얻다니. 선호의 말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하며 주변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 강민아가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강민아는 방금 잠에서 깬 듯 보였고 주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이미 내 손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의 손가락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치밀어 올랐고 선호의 손이 더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그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선호의 손을 밀어내자 강민아가 화면에서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영상 통화를 끊었고 이제 곧 강민아가 여기로 올 것입니다. 선호가 다음 행동을 취하려던 순간 남편은 갑자기 일어난 나에게 기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속해봐. 선호는 놀라서 거의 소변을 볼 뻔했습니다. 그는 물러섰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다.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남편을 밀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아의 방이 우리 방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에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는 분노에 차서 헝클어진 잠옷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호에게 다가가자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선호는 얼굴을 감싸며 당황한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아, 너 왜 이래? 선호는 소리 쳤습니다. 강민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야말로 무슨 짓을 한 건지 뻔히 알잖아. 그녀는 선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정말 뻔뻔해. 내가 평소에 이상하게 굴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구나. 내가 정말로 형수에게 그런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강민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호의 숨겨진 마음을 폭로했습니다. 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을 채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반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강민아는 더욱 화가 나서 선호의 뺨을 2번 더 때렸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선호, 내가 직접 평소에 손을 만지는 걸 봤어.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어? 선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우리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민아는 자신이 한 말에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호, 너 정말 쓰레기야. 강민아는 이렇게 말한 후 눈물을 닦으며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천호는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가 창백해지며 마지막에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젤을 테이블에 털고는 소호를 질책했습니다. 선호야, 이런 짓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성인이 되었으면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지. 남편은 소호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강민아가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할까 걱정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강민아는 화가 나서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달래어 방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니 선호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아의 감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내 옷소매를 잡고 언니 오늘 밤 저랑 같이 자도 돼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이해하고 이불을 챙겨 거실로 나가려 했지만 강민아는 그를 막았습니다. 형부같이 있어줘요. 강민아의 눈에는 순수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고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내가 가운데에 눕고 그는 침대 끝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술기운에 잠이 솔솔 왔습니다. 잠결에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강민아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강민아 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민아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형부나 소호에게 복수하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몇 장의 휴지를 뽑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강민아는 울면서도 설명했습니다. 난 그냥 소호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뿐이야. 진짜로 형부와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한 후 조언했습니다. 내 말 들어. 그와 헤어지는 게 좋겠어. 나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 아닐 거야. 결혼하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강민아는 나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고 강민아는 내 품에서 지쳐 잠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소호와 헤어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좋아하셨다면 장모님은 50대 초반이지만 여전히 남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장인은 몰래 바람을 피기도 한다며 사위인 저에게 가끔 술 한 자식 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인 어른은 연세가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이제는 밤에 힘도 못 쓰시고 코끼리도 10여 년 전에 다 시들해져서 장모님이 40대 시절 때부터 밤의 대화는 전혀 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 하시는 장모님이 여자로서 정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사회가 2명 있는데 유독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시는 편이고 와이프보다 더 깊은 속사정을 말씀하는 편이세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주방에 장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이 깜짝이야. 아, 장모님 언제 오셨어요? 잠깐만요. 옷 좀 금방 입고 나올게요. 아니야. 박사방 우리 끼 있는데 뭐 어때요? 아이 안 입은 것도 아니구만. 뭘 여전히 우리 박서방은 통통한 몸매가 참 보기 좋아. 여기 한참 좀 싸웠는데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 몸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제 몸이 육질이 있는 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정도에서 약간 통통한 정도인데 제 몸뚱이가 말랑한 게 만져보면 곰탱이 같아서 좋을 것 같다며 이상 야릇한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몇 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돼서 후다닥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장모님과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던 도중 장모님은 장난기가 슬슬 발동해 걸렸는지요. 맞다. 박서봐 요새 밤에 힘 잘 쓰고 있어? 아니 우리 영선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해. 응. 아니 내가 엊그제 오랜만에 클럽을 갔다 왔는데 여전히 나 인기가 많은가 봐. 자꾸 남자들이 나한테 와서 연상이 좋다고 둥이를 흔들어 제끼는 거야. 그래도 난 우리 박사방 생각해서 그 유혹 다 뿌리쳤어. 잘했지. 우리 박사방 같이 이렇게 귀여운 뱃살 있는 남자만 있다면 바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만날 텐데. 아, 내가 한 말 신경 쓰지 말고 먹던 거 천천히 먹어. 먹어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님의 이런 행과 말이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고 싫었 순간부터 이상하게 싫지 않았고 왠지 더 애태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자신이 이상해서 친구에게 상담을 해보니 장모님께서 왠지 그걸 즐기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 남자를 좋아하는 장모님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저에게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고 제 손이 차다며 잡고 놔주지 않으실 때마다 농한 장님이 너무 섹시하게 보였고 미친 척하고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엄청난 상을 해버릴 때가 많았어요. 장모님은 같이 술을 마실 때마다 평소에는 손도 잡고 어깨 동물까지 했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스킨십 강도가 더 지더라고요. 이상한 매력을 발산하시는 분이 장모님이 아내와는 다른 분위기라서 있지 더 생각나고 장모님의 다른 얼굴을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쯤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스킨십을 뿌리치지 않고 있었고 그의 모습을 아내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너무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스킨십을 저에게 해대니 질투도 나고 짜증이 났는지 몇 번 장모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눈치만 살살 보고 있었는데 장모님은 아내의 말을 귀뚱 듣지 않으셨고 계속 미꾸라지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스킨십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제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TV를 보는데 그때 마트를 다녀온 아내가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이지 뭐 하냐 너네가 적당히 하랬지. 응, 너 지금 남자라고 해볼래. 거리면서 좋다고 감에 처앉아 있냐. 아이 나 진짜 말 징하이 안 듣네. 아이 앞에 키우는 해피가 너보다 막 잘 듣겠다. 응애 평생 엄마 옆에서 처먹을 놈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뒤지려고. 하며 아내는 평소 절대 쓰지 않지만 최대치로 화가 날 때만 쓰는 고향 사투리를 저에게 남발하였고 등짝을 때리는데 돌로 제 등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팠거든요. 장모님 때문에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얻어 맞을 때가 많았지만 그날은 정말 앞으로 계속하면 제 목숨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다는 예감을 받고 말았고 슬쩍 일어나려던 그때 님이 손을 잡는 겁니다. 너 아직도 그 말트 못 고쳤니? 뭐가 또 질투가 난 건데. 아. 이거 그냥 머리를 무릎에 살짝 올려 놓은 것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몰랐네. 소리 앞으로 안 할 테니까 화내지 마. 주름살. 생겨나 집에. 가봐야겠다. 약속 있던 걸 깜빡했지. 뭐야 할게 하면 화난 아내에게. 기름칠을 하다 못해 거기에 불까지 지르고 가시더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장모님이 가신 뒤 아내는 장모님과 제가 무슨 일이라도 벌릴까 반을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저에게 밖에서 절대 따로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절대로 장모님을 따로 만나지도 않을 것이며 오해 살 만한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아내 오기 전에 분위기가 조금 야릇하게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제 몸이 뜨거워지게 했었지만 아내의 반응을 보니 당분간은 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길 2달쯤 지났을 무렵 아내는 아침 일찍 동창 모임에서 놀러 간다며 나가버렸고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고 있었을 때쯤 오후 1시 정도에 장모님이 찾아오셔서 소주 한잔하자고 하며 술을 엄청 많이 사오셨더라고요. 아내가 동창 모임 나간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흥얼거리며 술상을 차려주셨고 다 됐다면 저를 부르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제 옷을 갈아입으셨는지. 아내가 제일 아끼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데 정말 섹시해 보이는 겁니다. 정호님 저 와이프가 오랜만에 저 욕하는 줄 알았어요. 완전 와이프랑 뒷모습이 똑같네요. 근데 장모님은 여전히 몸매가 이쁘시네요 하고 말을 하니 처녀때 한 몸매 했다고 하며 지금도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린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니 반박하기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와이프가 빨간 원피스를 입은 걸 보고 본인도 입어보고 싶었고 호시탐탐 노렸는데 드디어 입어본다고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아내가 입었을 때보다 더 이뻐 보였고 그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제 몸은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장모님이다. 장모님이다 안 돼 하고 수십 번을 생각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장모님은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술을 계속 마시기 시작하셨고 갑자기 잘 올라가던 오른쪽 어깨를 축 늘어뜨리다 아이고야. 아이 어깨가 왜 이래. 갑자기 아프네. 박사방 여기 와서 나 어깨 좀 주물러 봐. 아파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왠지 절 작정하고 유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처럼 어깨를 주물러 드리니 시원하다며 이번에는 등이 너무 가렵다고 긁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손이라 좀 거칠어서 아플 것 같아 거실에는 효자 손으로 등을 긁어 드리니 박서 봐 참 너무 정이 없다. 손가락 마디에 염증 났어. 아파. 정말. 그럼 그런 거 아니면 손으로 직접 긁어줘. 이건 왜 가져와. 말하면 효자 손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님은 정말 술취가 되신 것 같고 계속 횡설수설 하시길래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말씀드리니 장모님은 대낮부터 무슨 잠을 자냐고 하냐며 잘 거면 같이 들어가 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저를 침대로 패대기 쳐버리더니 장모님 입술에 제 입술을 덮치는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머릿속이 복잡했고 그 상황이 정말 아찔해지더군요. 저 역시 남자인지라 장모님의 적극적인 대시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해선 안 되는 그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소원 풀었다며 앞으로 자기의 외로움을 가끔 달래주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장모님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와는 결혼을 한 입장이라 아내같이 내줘도 잘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여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 장모님께서 화장실을 갔다 오기 전까지 대답해주라고 하며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때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술 냄새 뭐야 이 술. 난장판은 뭐요. 둘이 한 방에서 같이 나온대. 어아 나이 차 것들이. 미쳤냐와 나 진짜 내 막장 들어. 찍고 싶 화장 있지요. 이리 와봐. 엄마 이리 와봐. 장님 머리채를 잡는 겁입 깜짝 놀란 저는 두 여자를 말리기 시작했고 저 역시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혔는데 그때 장모님이 소리를 지르더니 장인 어른도 안 계시고 술 친구가 없어서 술 한 잔 가볍게 하러 온 것뿐이고 다른 짓 절대 안 있으니 의심하지 말라며 아까와는 다르게 말을 또박또박 잘하시는 겁니다. 역시 아까는 술 취한 척 연기를 하신 거였어요. 영화배우도 보고 놀랄 만큼 장모님의 연기는 정말 대단했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거짓말한 장모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고 앞으로 다시는 이 집에 오지도 말고 서로 절대 본인 없이 만나지 말라며 장모님과 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만나지 말라고 하면 더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저 역시 그 사건 이후로 장모님과 만남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고 와이프 몰래 가끔씩 만나 금단의 선을 넘으며 만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관계가 지속된 지 5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장모님께서 빨리 집으로 와 보라며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놀래서 장모님 댁으로 가보니 친구들과 개모임 중에 절 불러내시고 벌써 친구들에게 저와의 관계를 다 말해버렸는지 아니면 그 아줌마들이 넘겨짚은 건지 송씨 아줌마는 저에게 와 박사방의 힘이 좋고 기술이 그렇게 좋다면서 언제 한번 그 힘과 기술을 보여 줄 테야 응하며 농담을 하더군요. 남편과 이혼하고 5년 넘게 혼자 살아서 정말 외롭다며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고는 언제 전화 한번 해달라고 하며 윙크를 하는 겁니다. 장님이야. 이쁘신 데다가 몇 년 동안 봐왔으니 노골적으로 유혹해도 두근거렸는데 송씨 아줌마는 왠지 기분이 더럽군요. 저도 모르게 미간에 주름이 지려고 하고 있던 그때 송씨 아줌마 옆에 있던 이씨 아줌마는 안 돼. 내가 뭐 침 있단 말이야. 자기야 그러지 말고 오늘 밤 나랑 어때 나랑 같이 실화지 할래 하면 노골적으로 유혹하는데 아줌마들이 술을 마셔서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이것들아 우리 박사방을 왜 이렇게 놀려응내? 남자니까 건들지 마 하면 이번엔 정말 전과는 다르게 약간 취하신 듯하였고 행사수설 하시는 게 조금은 보기 안 좋았습니다. 취하신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술만 취하면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저와의 관계를 말하는 장모님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장모님과 깊은 관계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할 말 못할 말이 있는데 이런 관계는 자랑도 아니니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 몰래 장모님과 이런 관계인 게 조금은 불안하고 조심스러웠는데 그날 장모님의 행동으로 인해 서서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관계가 잘 정리되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만년 대리로 수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 시절 같은 과 후였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해 아내를 쫓아다녔고 그렇게 반년 정도를 쫓아다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따뜻한 성품과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큰 싸움 없이 오랜 기간 연애를 할 수 있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업했고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이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다음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고생시키기 싫어 직장 생활하지 않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내조를 해주길 원했습니다.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절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혼 후 1년 뒤 저에게 큰 축복 같은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를 또 닮은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죠. 저는 아내와 우리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바라던 대로 저와 아내를 또 닮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저와 아내는 현실적인 문제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월급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 조금씩 용돈 드리고 은행 대출빚 갚고 또 생활비에 쓰고 약간의 저축을 하면서 전락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이는 마냥 똑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니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첫 아이만큼 다 좋은 것들로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업무 외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고생시키기 싫은 책임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회사와 여러 가지 알바들 가득 채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려니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걱정도 날로 심해졌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드니 행복감도 줄어들어 가끔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를 그만두고 회사 일에만 열중하기 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아내가 열심히 전략해 살림을 해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살쯤 되던 해 아내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나가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고생하는 게 싫었으니까. 하지만 아내는 아이도 커가고 어린이집도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당신만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아직 젊으니까 자기도 나가서 뭐라도 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아내의 간절함과 설득 끝에 허락했고 대신 서빙 일이라든지 힘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줌마 써주는 곳이 맞지 않다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아내는 알바 자리를 열심히 구했고 작은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입버릇처럼 나이 들어서는 동네에 카페를 차려서 오는 손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비록 사장은 아니지만 알바로도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 좋았는지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대학 졸업 후 거의 바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여서 그게 아내의 첫 사회생활이기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아내를 왜 줘야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오전에만 잠깐 일을 했는데 그렇게 몇 달을 일하고 나니 아내의 실력의 위치와
결장했고 좋게 본 사장님이 풀타임 근무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상기된 표정과 기뻐하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장모님이 아이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표정에 쉽게 반대를 할 수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풀타임 근무로 바뀌고 나서는 제가 퇴근 후 아이를 돌봤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보니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더 커지더군요.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고 아내가 일한다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 카페에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이지만 아내의 터이고 제가 가면 아내가 불편하고 눈치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아내가 예전에 말해줬던 카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해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위치에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그 카페를 검색해봤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카페는 없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집에 와 있었고 어디 갔다 왔냐며 어제 핸드폰 충전을 안 하고 자서 그런지 배터리가 없어 핸드폰이 꺼져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때쯤 단체 손님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마감이 늦어져서 늦게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카페 이름과 위치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다시 말해 준 이름과 위치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전화도 안 받고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 그런 카페는 없던데라고 말했고 아내는 엄청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체 이게 뭐냐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동안 카페 알바한다고 해놓고 어디 가서 누구랑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내는 사실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데 제가 걱정할까 봐 카페에서 일한다고 한 거라고 말했고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모님이 케어해주고 계셨고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열심히 사람들의 장단을 맞춰주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아내와 어떤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요. 저는 아내가 이제 맥주 한 잔에도 헛것을 볼 만큼 취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 그런데 그 여자의 뒷습을 보는데 누가 봐도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은 제가 작년 아내 생일에 선물해준 가방이었다 맞다고 확신했고 가게 밖으로 황급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둘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 둘은 아주 화기애애 보이더군요. 또 자기라는 호칭을 쓰더군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동네의 한무인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던 거 같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텔로 들어가서 좀 전에 들어온 남자랑 여자랑 몇 호인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텔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곧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으며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아내와 어떤 남자가 모텔에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와 저는 돈이 마주쳤고 아내는 팔짱을 빼며 저에게 여긴 어쩐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고 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다가 아내의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미영 씨는 문센에서 만난 친구예요. 얘기도 잘 통하고 나이 또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만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인이 본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대신 유가휴직을 쓰고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집에서만 있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끌렸다고. 그리고 제 아내는 대학생 때 절 만나서 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보니 저에게는 없는 부분이 그 남자에겐 있어서 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순수하고 착했던 아내의 바람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를 용서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이번 한 번뿐이니 용서해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직장이 없으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으로 번지게 되어 어렵게 저희는 남남이 되었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키워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그 남자의 부인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부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이혼을 해 주지 않아서 얼마 후 아내야 그 남자는 헤어졌다고 했다는데 모르죠. 정말 헤어진 건지 숨기고 만나고 있는 건지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남자의 부인과 그 남자 몰래 연애 중입니다.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저는 파혼을 했어요. 2년을 사귀던 남자 친구였고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하고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화원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힌데 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꽤 오랜 친구였죠. 고등학교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내 왔으니까요.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는 비슷한 점이 많아 친해졌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괜찮은 남자를 만나보려고 나이트를 자주 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전엔 관심 없어 하던 명품에 관심을 갖고 자기 정도면 남편을 만나야 한다면서 그 남편감을 나이트 헌팅에서 찾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의사 남친도 만났고 연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친과 헤어졌는지 몇 달을 힘들어했어요. 전 그 기간 동안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친구가 힘들어해서 사실 결혼할 남친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었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하기가 왠지 마음에 걸렸었거나 하지. 제 남편 될 사람을 보고 싶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다른 친구 무리와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친구였는데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하니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결혼을 한 달 앞뒀을 때였어요. 그렇게 만나서 먹고 술 한 잔씩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서 남친 차를 운전해줄 대리 기사분을 불러서 저 먼저 내려줬어요. 친구와 남친은 집 방향이 같아서 저 내려주고 갔고요. 그렇게 그 둘은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모텔로 갔나 보더라고요. 그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혼을 2주 앞두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고 남친은 저에게 빌면서 한 번만 넘어가 주면 평생을 저에게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전 그 둘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 남친을 유혹하고 같이 밤을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꼬셨다 홀딱 넘어가 버린
남친 그렇게 한 번을 실수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남친 폰을 본 결과 한 번이 아니더라. 그럼 그 둘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쪽 부모님들에게 모두 알리고 파을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사실 저는 그 이후 남자를 만나는 것과 친구를 만나는 것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건너 들리는 소식은 남친이었던 그 남자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고 그 친구는 그 이후로도 을 꼬셔서 팔자를 고쳐버려 나이트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남자도 몇인 된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방인데다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군도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한 달이 건너면 누구누구랑 만났는지 한번 놀았는지 나옵니다. 그만큼 좁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제 친구는 저 남자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도 서울로 파견을 가게 돼서 좀 더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지낸 2년에 시간이 흐르고 다시 제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의 결혼 소식을 저희 엄마가 알고 계시더군요. 그만큼 대단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 그동안의 노력이 통했나 보더라고요. 나이트에서 만나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됐는지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니면서 골프를 배우러 다니다가 그 골프 모임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럭저럭인데 그 남자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더 자세히 있으면 신상에 공개될까봐 못하겠네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인생은 왕쳐놓고 언니는 다 씻어내고 좋은 집안에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죠. 머릿속은 온통 이대로 그 애가 결혼하게 돼선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나쁜 년이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전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 이틀 앞두고 파혼해야 했을 때 제 심정은 아무도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차라리 죽고 싶었거든요. 어떤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살만해진다지만 저에게 그 일은 아직도 아프고 쓰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 친구의 과거를 알고도 그 집안에서 그 친구를 며느리로 받아들일지가 궁금하더군요. 그 남자의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검색을 하니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는 성당 다니더라고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성당이라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혼자서 하기에 무리가 있어. 제가 파운드 겪을 때 옆에서 많이 위로해주던 친구가 있어 연락을 했고 그 친구도 같이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미사가 있는 시간에 성당에 갔고 거기에서 그 남자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많이 한눈 알겠더라고요. 우선 그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미사 시작하기 전에 제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땡땡이 소식 들었니?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더라. 유명한 땡땡네. 며느리 된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 그래 그나 사자 남자 꼬셔서 팔짝 펴보려고 하더니 그 남자가 사자니? 아니 걔랑 친한 친구가 그랬다는데. 남자는 별로 볼 것 없는데 시아버지 될 분이 워낙 있는 분이라서 한다고 했대. 남자 나이도 많고 별로 나더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앞에 계신 그분이 살짝 고개를 뒤쪽으로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특이하거나 소근소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을까? 걔가 있는 집 남자 전문집 남자 만나려고 나이트에서 그렇게 헌팅하고 하룻밤 보내고 그랬다는 거 그거 알고도 결혼 허락한 걸까 몰라 하도 급하게 날 잡고 하는 거 봐선 걔가 임신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하고 그러던데 하긴 걔야. 전에 이사 남친 만날 때에도 왜
가지고 싶어 했잖아. 그 남자는 결혼 생각 없어서 엄청 조심했었는데 그러게. 울 엄마도 그 친구 소식 아는데 자기라는 그런 며느리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 나만 해도 내 아들이 그런 애랑 결혼한다고 하면 싫을 것 같아. 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노리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주 자기 신분 상승하려고 빚까지 내가면서 골프 배우러 다니고 거기 모임에서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 아마도 그 남자는 땡땡이가 있는 집 자식에다가 교양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났겠지. 근데 또 이런 말도 있더라. 그 집안에는 비밀로 하고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도 남자가 그 남자 돈으로 해서 지원해줬다고. 걔네 집도 그 정도로 해줄 형편은 안 되잖아. 아휴. 참 애쓴다 했어. 나이트를 그렇게 다닐 때도 참 저희는 기운도 좋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좋은 편인 거네. 땡땡 입장에서 그렇겠지. 그 집안은 알려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까지 자 미사는 시작이 되었고 저와 제 친구는 그 길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별일 아니라고 그 남자의 어머니가 생각한다면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조치를 취하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분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솔직히 거기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속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못됐다고 해도 어쩔 없네요. 저는 몇 년 만에 숨이 좀 트이는 기분이었으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잠잠했던 친구들의 단체 톡이 시끄러워졌다. 이 친구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너무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모두 쉬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땡땡이가 대단한 집에 시집갈 뻔했다가 파혼 당했다고. 파혼의 이유는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친구가 그 친구들 근처에 사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하며 소리 지우고 그 동네가 좀 떠들썩 했다고요. 땡땡이는 울면서 정말 아니라고 하면서 매달리고 날렸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고 보니 그분이 그냥 듣고 흘리시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파혼하게 된 걸 보면요. 솔직히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젠 화원의 아픔을 알았겠죠. 물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남자를 뺏기는 충격은 겪지 않았지만 말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렇게나 원했던 저분직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 될 분이 대단한 분이라서 그 부분에 만족감을 느끼며 결혼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파혼당하게 되고 또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소문도 더 파다하게 파질 테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하니 그 친구의 남자를 뺏지 못한 아쉬움은 크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못된 연희를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해서 꼭 그 애랑 같은 나쁜 인간이 되어야 했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전 너무 만족합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겪지 않으면 상대의 기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젠 확실히 알았겠죠. 그렇게 제 남편들 사랑과 노련하고는 저에게 미안하다 하기는 커녕 오죽 내가 별로였음 자기는 별거 안 했는데도 너무 오더라. 자까지 잘난 척을 했던 그 애도 이젠 아픈 속을 부여잡고 잠 못 드는 밤을 몇 날 며칠이고 보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카톡이 왔습니다. 그 애와도 최근까지 연락을 했다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랬다네요. 파혼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면서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것 같다고요. 자기를 아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지 않겠냐며 울면서 전화를 해 왔다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야기를 해 줬대요. 지금 너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 성질은 여전했나 봐요. 전 이제부터 먹고 있던 우울증 약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저도 조금씩 힘을 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당하고만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기회가 와서 복수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네요. 어느
날 친구 아내가 새벽 1시가 넘어 울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띵동띵동. 어머 혜숙 씨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그녀 얼굴은 절망과 아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얘기를 안 해도 그녀 표정을 보니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타고난 바람둥이, 연애 시절부터 수천의 바람을 피웠을 정도로 소문난 바람둥이. 그러고 또 이혼한 여직원과 눈이 맞아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고, 하필이면 카드 영수증 때문에 통이나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녀는 다짜고짜 경태 씨 나 술 한 잔만 줘요. 그렇게 그날 울고 있는 친구 와이프와 함께 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아니 안 할 거야. 엉엉엉엉 못 살겠어요.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었죠. 내 마음은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어야 할 책임감도 느껴졌. 어떤 선택이 숙을 더 행복하게 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던 중 집 나간 와이프가 걱정이 되었는지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친구 와이프는 열이 받았는지 보듯이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것이었다. 친구 와이프와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는 새끼 있게 생겼죠. 문자며 전화도 안 받고 술 진탕 마시고 저 오늘 외박할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요. 연락 와도 저 모른다고 하세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주량이 평소한 병인 그녀는 2병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채로 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뒤 그녀는 잠 온다 하더니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녀 옆에 조심스레 누웠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을 치더니 남편이라고 착각한 것인지 술 기운에 정신이 없는 것인지 갑자기 절 덮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수한 많은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렸죠.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지만 분위기가 이미 이렇게까지 가버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술에 취한 상태였을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머릿속에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진짜 이러다 감당 어떻게 할래? 이러면 안 돼. 수많은 감정이 내 안에 흐르고 이성과 감정이 얽힌 혼돈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분위기상 어쩔 도리가 없겠더군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어제 격렬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 한쪽을 발견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다. 귀걸이 민철 씨 집에 있나요? 네,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다음날 그녀는 꽃단장을 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일 기억하시나요? 그러며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일탈을 하고 싶었던 건지 일주일의 선언은 찾아왔고,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 너무 지쳐 있었다. 그동안의 여러 사건들로부터 그녀는 혼란스러움을 겪었고 이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결심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내가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 혹은 그녀의 선택이 현명한 것일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혼란스러움을 내게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껴진 상처와 배신감, 자존감의 저하 등을 이야기하며 그녀는 이혼을 통해 자신을 찾고자 했다. 나는 그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상상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돌싱남입니다. 저희는 신혼 초부터 다툼이 잦았습니다. 시댁차가 돈 문제 등등으로 초반 2에서 3년 정도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해준 게 없어서 집대출에다 연봉도 5천 정도다 보니 삶이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놀러 다니거나 좋아하는 취향들이 잘 맞아서 어찌어찌 살아왔는데 결혼 5년차 정도 되었을 때 남자를 만나고 같이 술을 먹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와이프한테도 진실을 얘기해라, 서로 용서하고 다시 살아보자라고 하고 어느 정도 맞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성격이 급하고 화법이 직설적이라 가끔 앞뒤 앉히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야.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라 제가 많이 참았지. 그리고 아내도 그런 성격 조금씩 고쳐가며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성격이 또 나오더군요. 저도 그때부터는 참지 않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저 주질 아내 그때부터 큰 다툼으로 이어졌고 와이프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클럽을 갔다가 처음 보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극에 달해 심 말을 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저. 그렇게 2년이 지나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친구의 아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혼에 아픔을 서로 위로하다 정을 통하고 말했던 겁니다. 그녀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내 친구와 1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고 10년간 평범한 주부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신랑이 자주 외박을 하고 일주일씩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랬답니다. 워낙 하는 일이 줄 장이 잦은 일이긴 하지만 좀 심했죠. 임신을 한 상태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태아에 안 좋을까 봐 그냥 참고 넘겼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카풀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그녀도 애가 2명 있는데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자주 집에 드나들곤 했답니다. 근데 그녀는 남편이 외박도 자주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 게 바람 났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대요. 근데 바람 피우는 상대가 그동안 자매처럼 지내던 그 여직원이란 사실은 1년 뒤에서나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일탈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저를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오빠같이 자상한 남자랑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게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남은 인생 나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급기야 그녀가 내 허락도 없이 짐을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고 말았죠. 개념 없는 그녀에게 실망할 만도 한데 제 마음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